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박상설의 자연수업, 지은이는 박상설. 한국을 대표하는 오지 탐험가이자 캠핑 선구자로 평생 자연과 벗하며 살았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1966년에 건설기계 기술사 자격을, 1987년에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다. 50년 동안 주말 농장을 운영했고 2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으며 1987년 발병 이후 모든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며 살았다. 93세로 운명하는 날까지 주말 레저 농원 캠프 나비를 운영했으며 아시아N의 자연주의 칼럼을 기고했다. 건설교통부를 거쳐 건설업체 임원으로 활동하던 중 1987년 60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에서는 병명을 찾지 못하다가 3년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야 뇌간 동맥 경색 판정을 받았다. 수술은 불가능했다. 매일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만이 유일한 처방이었다. 그때 기존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불편한 몸으로 오지를 떠돌겠다고 결심했다. 텐트 하나 걸머지고 알래스카, 고비 사막, 타르 사막, 인도와 네팔의 자연 속으로 뛰어들었다. 죽자고 뛰어든 곳에서 살아났고 눕지 않고 걷기를 계속한 것이 기적을 가져왔다. 마지막 스승은 나를 산에 버리는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에 지구별 여정을 마무리하고 그토록 원하던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생전에 남긴 단 한 권의 저서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가 10년 만에 박상설의 자연 수업으로 새롭게 복간되었다. 성공한 삶이란. 랠프 월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길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전의 삶이다. 그 주적은 나다. 구속이 자유라고 믿고 고통 뒤에 즐거움이 온다는 이 행동 원칙은 젊은 날 밥벌이의 지겨움과 수고만 자연에서 나를 혹사하며 깨우쳤다. 인생의 허무와 좌절, 갈등, 번민 따위를 걷어치웠다. 순간을 살아내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마치 자연처럼.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피할 수 없고 살아낼 수밖에 없다. 생계를 위한 무기는 오직 부지런함 뿐이다. 나는 24살 때부터 부모와 여동생 7을 부양하고 곧이어 생긴 내 식구 넷까지 더해 30살에는 11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되었다. 그것도 6.25 전화와 보릿고개의 처참한 시절의 이야기다. 초급 장교 복무, 건설부 근무, 퇴근 후 대학 재수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와 가정교사, 부업용 집장사 등을 죽기 살기로 해냈다. 내가 벌지 않으면 가족이 죽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나를 사람 되게 했다. 일의 보람을 느끼며 돈을 벌어 절제된 소박한 삶으로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것. 이 판가름은 철학과 문화 수준의 안목 차이로 결정된다.
삶의 방식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이고 욕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생활 형편이 어렵더라도 정신세계를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도 있다. 결핍은 나를 다스리는 채찍이고 채근이다. 시간은 화살이다. 인생은 불가역이며 돌이킬 수 없는 숙명에 갇혀 산다. 사변적 말꼬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살 일이다. 나는 하던 일이 막막해지면 길 위로 나선다. 생뚱한 곳에 있다는 느낌 하나면 충분하다. 가능성은 늘 걷기에 있다. 나는 20여 년 전에 조용한 고별을 예비했었다. 길 위에 나를 버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텐트를 걸머쥐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 길 이후 나는 눈앞의 유혹에 더는 현혹되지 않는다. 정확히 27년 전 당시 만 60세였던 나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어떤 병원도 병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3년 후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캘리포니아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MRI 검진 결과 내 머리 뒤 왼쪽에 대경맥이 막혀 모세혈관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무척 위험한 중병이라 수술은 할 수 없고 환자 스스로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루에 아스피린 한 알씩만 먹되 그 외의 약은 일체 먹지 말고 강도 높은 산행을 계속하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처방이었다. 나는 걷지도 못하는 몸으로 병원을 박차고 나왔다. 모든 것을 버려야 여한이 풀릴 것 같았다. 가족에게 기대면 같이 망할 게 뻔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나를 산에 버리기로 했다. 걷는 시간만이 살아있는 증표라 여기고 스틱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겨우 뗐다. 그렇게 미국을 위시해 여러 나라를 혼자 떠돌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강도 높게 압축해 여분의 삶을 동량하기로 했다.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할 일이 있었다. 한 번도 안 가본 죽음, 걷고 또 걸어 기진에 쓰러지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여행은 가슴 저리는 일이다. 덧없음을 겪는 일이다. 숲과 사막에 누워 느끼고 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교실에서 감성을 배웠다는 자유인은 보지 못했다. 사막의 무의미한 것들이 가진 힘은 무섭다. 나는 언제나 사막과 북극 그리고 떠도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다. 허허롭고 광막한 곳에 나를 홀로 버리는 적막의 자유를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캠핑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극지를 떠돈 이유는 여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나를 버리러 갔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 무서운 길을 마구 쏘다녔다. 나는 눈앞의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스로가 가엾기까지 했다. 버려진 들녘마다 이름 모를 꽃들이 파도치는 북극에서 소진되고 싶었다. 버려진 것들은 너무 아름다웠다. 저절로 된 것들, 제 스스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허전하고 쓸쓸했다. 자연에는 디자인이 없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심플함이 전부다. 자연이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이 황혼의 갈무리는 결코 은둔이나 소극적인 삶을 향한 것이 아니다. 맨몸으로 부딪히는 치열하고 신명나는 삶을 향해 있다. 나는 산과 바다와 바람이 시키는 대로 간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고요한 밤, 하룻밤으로는 부족한 하얀 밤,
넋을 잃고 지새운다.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허허로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애환에 얽매이는 나. 돌아보면 파도처럼 출렁이며 살아온 길. 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던가.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라. 만물이 쇠락해가는 이 가을밤에 홀로 나 앉아 밤을 지새워 우는 풀벌레와 친구되어 새벽 먼동이 들 때까지 밤잇을 맞으며 골똘히 고뇌해보라. 큰 마음 먹고 한 번쯤 외로운 밤하늘에 누워볼 일이다. 행운은 도전하는 자에게 걸려든다. 아마도 그대는 쓸쓸한 달빛 아래 복받쳐 흐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감성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조붓한 산길을 뚜벅뚜벅 걷는다. 외로운 산모퉁이를 지나 꾸불꾸불 심심하고 무료한 길을 걷는다. 과거와 나 사이를 낙서질하며 장난친다. 가을 산속에 들어 나를 본다. 산에 비친 나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꽃을 인식할 때 대체로 이름과 모양을 통해 꽃을 연상한다. 마찬가지로 세상 만사를 학습된 지식, 언어, 가치, 신념 체계를 통해 해석한다. 그러다 보니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거나 주관적 오류에 빠지거나 이성을 넘어선 신비의 영역으로 치부하기 쉽다. 생각하면 환상, 즉 감성의 왜곡이고 그냥 바라보면 자유다. 무위 자연을 근원으로 바라본다.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루소는 갈파했다. 영혼을 정화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맑고 정갈한 야지는 우리나라 산촌에 널려 있다. 들국화, 억새풀, 구절초, 갈대의 계절인 가을이 오면 들꽃은 외로운 여인네가 슬픔을 띠고 스산하게 어른거리는 가을 살결 같다. 내 나이 90이 되어도 할 일이 있다. 90이 돼도 세상 살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다. 자연이 있는 한 그곳이 일터이고 오락장이다. 나에게 세상이란 길 위에 있고 걷기에 있고 씨 뿌리고 밭 가꾸며 야생화 보듬고 생명 수업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해낸다. 늙어가는 데는 별난 기술이 필요하다. 노인은 박물관이 아니다. 세상은 노인에게 덕담을 구하지만 늘 갇힌 말만 쏟아내는 진부한 덕담은 공해다. 그러니 깨져야 한다. 옛날만 답습하면 고인물이 된다. 길은 걸어야 안다. 허위허위 길에 맡겨 그림자 뒤로 하고 간다. 겨울바람에 사가버린 강역은 춥고 적막하다. 두 물줄기가 한 군데서 합치면 산은 꼴까닥 죽어 없어진다. 얼어붙은 강 위로 약하게 눈발이 날린다. 사람들은 겨울 바다로 가자 하지만 나는 겨울 강을 쏘다닌다. 강바닥을 헤매며 울던 바람은 빈 하늘로 흩어져 입 다 떨구고 헐벗은 미루나무 가지를 흔들고 온다. 길과 여행은 지금 걷고 있는 강바닥의 발자취다. 이 한 발짝 한 발짝을 버리는 것이 걷기다. 그게 여행이다. 여행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다. 첩첩사연, 미련을 뭉뚱그려 버린다. 실로 춥고 혹독한 겨울이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양손에 스틱을 잡고 노르딕 워킹으로 재촉하지만 손끝이 아려 견딜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큰 댁으로 설쇠러 20여리 길을 갈 때도 꼭 이랬다. 그때 손을 바지춤에 넣고 배꼽을 문지르며 빨리 큰 댁에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 화로를 끼고 시원한 식혜를 마셔가며 찰떡에 조청을 꾹 찍어 한 입 먹을 조바심에 총총 걸음쳤다. 그런 짓 하던 꼬마가 이렇게 늙어버렸다. 헝클어진 강의 길은 아무렇게나 흩어졌다 모이고 모아질 듯 멀어지는 5만 가지 자풀과 자갈이 누워 자는 벌판이다. 길 없는 들판에 서면 모든 게 길이 되고 멀리 아득하다. 캠핑을 즐겨하는 내게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일부러 고생하며 텐트에서 사십니까? 죽기 전에 죽음의 경지를 만들어 이겨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다. 잡다한 주변을 정리하고 나태해지기 쉬운 집을 버리고 몹시 불편하고 작은 공간에서 사유와 고독을 즐기며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 나는 이것이 진정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살아있되 안락만을 찾는 노년의 삶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내게는 억척스러운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매주 등산, 캠핑, 여행을 한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살림을 한다. 전철, 버스를 타도 좀처럼 앉지 않는다. 나에게 정년은 없다. 나는 주말 영농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 중심의 레저 활동을 통해 행동하는 열린 인성 계몽에 힘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나는 목을 조르는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와 정장을 싫어하며 자연스러운 캐주얼 차림을 선호한다. 머리는 매일 면도날로 빡빡 밀어낸다. 자연에 뒹구는 자에게 무슨 꾸밈이 필요한가? 자유의 기본은 자립과 건강에 있으므로 가족이나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모든 일을 내가 직접 해낸다. 노인들은 잔소리나 설교를 삼가고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 자연의 리듬은 알 수 없다. 그 리듬을 조종할 수 없고 기호화할 수 없다. 자연의 모든 현상과 일기 변화는 제 스스로의 일이다. 그들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시선이 닿지 않는 그 너머의 시공이 사람들에게는 궁금한 일이지만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영역이 무한하여 인간은 기진하다. 강과 산은 서로 만나서도 모르는 채한다. 산이 강에게 나아갈 길을 양보해 준 것인지 물줄기가 산을 뚫고 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 인간은 자연을 좌지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란 것을 늘 잊고 산다. 프랑스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도처에서 평등하고자 시달리고 있다 라고 정정하고 싶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캠핑카나 카라반이 보편화돼 있고 캠핑카를 이용한 여행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체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 야외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는 서구인들의 문화를 접하며 나는 얼마나 부러웠던가.
나는 젊어서부터 캠핑 생활을 즐기는 가운데 사람의 마음은 자연에서 순화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사람들 간의 잔소리와 설교로 악화된 감정의 치유는 가정이나 직장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런 갈등은 날이 갈수록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꼬이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급기야 본 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만 위선을 떨게 된다. 자연은 사람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영역이다. 금속학에 퀼칭이라는 용어가 있다. 쇠의 담금질을 말한다. 1000에서 1400도씨의 불에 철을 녹이면 분자 간의 거리가 팽창되며 소용돌이친다. 이때 해머로 반복해 두들겨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양질의 철 분자들이 질서를 이루며 거리를 좁혀간다. 그 순간 냉각수에 쇠를 담가 열을 식히면 분자 간의 거리가 좁혀진 상태로 고정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 얻어진 쇠가 가장 강하다. 이것을 바로 담금질이라 한다. 인생에는 이런 담금질이 필요하다. 그래야 삶이 더욱 견고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연으로 달려가 자연 속에서 호흡하는 캠핑은 우리를 강인하게 만든다. 손수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야지에 잠자리를 마련하면서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사치에 빠지고 형식에 얽매이던 사람이 소박한 자연과 어울리는 순수한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 이제 우리는 자연 중심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가을비가 산속을 지나가며 옛일을 소곤거린다. 나를 지탱할 수 없게 괴롭혔던 어디엔가 있을 고뇌의 자네들이 낙엽을 흩날리며 향연을 벌인다. 나는 가을에는 오지 산골에서 혼자가 된다. 책과 들국화, 구절초,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화가 나를 홀로이게 한다. 혼자라야 멍하니 가을빛 쐬며 자유인이 된다. 그림자 길게 그을리는 노을 속 발길 닿는 대로 숲도 품고 들판에 뒹굴며 억새 비탈 들풀에게 하룻밤 노숙을 허락받는다. 그들의 길 위 표정에서 나를 본다. 잎이 지는 이때가 이유 없이 좋다. 나목은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낙엽을 내려다보며 울고 있을까, 시원해할까. 낙엽은 죽음으로 가득 찬 이별로 운다. 가는 가을은 왜 다시 오지 않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갑자기 차가워진 긴 밤을 견디다 못해 한 잎 두 잎 흔들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욕망의 꿈을 접는다. 물들어가는 단풍과 꽃은 여전히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삶이라는 힘든 사업을 끌고 간다. 곧 남쪽으로 떠날 철새들의 여행길을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는다. 생각과 사고는 인간만의 것이고 동식물의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동물은 생존을 위한 행동뿐이다. 때로는 집을 버리고 야생의 자연에 눕자.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은 늘 물었다. 해봤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인간을 슬프게 하는 것은 밥벌이의 지겨움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 삼은 생활형 인간의 세속화, 그 천박함이다. 인생은 짧고 가을은 가고 무덤은 다가온다. 삶은 가치들과의 투쟁이다.
가을엔 들판으로 나가 밤을 지새워 별을 세자. 들국화는 긴긴 가을밤 풀벌레 소리 사연을 들으며 사그라진다. 사물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인위적 생각에 매달리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자연관이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정말 그렇다. 진짜 그렇다. 우리는 소박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 이웃과 사회와 지구를 위해서다. 새 옷, 새 차, 몸치장, 명품, 수다 모임들. 물질적인 부를 위한 경쟁에서 의식적으로 빠져나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검소한 생활과 생태계에 대한 사랑이 내면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구순 앞둔 할아버지와 30살 손자의 필담. 외할아버지께. 예전에 할아버지가 종로 서점에서 만나자고 하셨을 때 만나는 장소 또한 신선한 충격이자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날 심약하고 나약한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공부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인생을 좀 더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삶의 지식을 늘려나가는 것이 더 큰 공부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놀립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춤추며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심각하게만 살려 하는 재미없는 인간이라고요. 하지만 윗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좀 더 깊고 의미 있게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지식과 지혜를 키우기 위해 그 시간에 뜀박질하고 운동하고 체력을 키우며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알려고 합니다. 이제 30,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손주에게. 한 인간의 내면은 하나의 우주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상의 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심점을 잡을 수 없다. 반드시 글로 남기고 그 글을 또 수십 번 다시 읽고 되씹어보며 또다시 생각해야 창조적인 문화가 자기 것이 된다. 책을 읽는 것도 한 번 읽는 것으로는 아무 효용이 없고 같은 책을 최소한 5번 이상 읽어야 하며 더 좋은 책은 10번, 20번쯤은 읽어야 한다. 내친김에 꾸준히 글을 보내라. 그러면 차차 논리적이며 확고한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면서 철학으로 내면화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상부 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기초다. 그리고 책만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천만이 답이다. 텔레비전 보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외식 즐기고 사우나 가고 잡담하는 등의 하부 구조, 즉 살 덩어리를 키우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빠져드는 인간들과의 확연한 구분 말이다. 외할아버지께. 외국의 명문대에서는 글쓰기가 지성인이자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고 있더군요. 하버드에서는 글쓰기 강좌가 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나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합니다. 누구는 자연을 종교로 바라보고 누구는 자연을 과학으로 보지요. 또 누군가는 자연을 돈으로만 봅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도 처음 1, 2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냥 바쁘기만 했죠. 윗사람 눈치 보고 일 배우며 책도 많이 안 읽고 살았습니다. 단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만 학교에서 배우며 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고 한국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잉여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불과 1년 전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말씀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깨달았지요. 아, 이거구나. 이래서 자신을 찾고 철학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거구나. 미국에 계신 이모가 왜 그렇게 나를 보고 답답해 했는지, 왜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는지,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가까운 사람들만 봐도 술에 연명하며 왜 사는지 모르고 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상주의자라고만 치부하죠. 무엇을 느꼈냐고요? 글쎄요, 알긴 아는데 아직 그걸 글로 표현할 만큼 성숙하진 않았나 봅니다. 디자인에선 이런 걸 콘셉트라고 하죠. 디자인 아포리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나 자신의 확고한 철학과 이야기가 있어야 인생을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돈이면 뭐든 된다는 자본주의 우선이 아니라 왜 사는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가 우선이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세보다 두려움 없이 멋지게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뭐든 못할 것이 없고 시간이란 단지 고정관념이라는 것을요. 인생에 있어 늦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것. 아직은 이 정도로 변화를 느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는 자연이 크게 키운다. 캠프 나비 사람들은 주말이면 오대산 샘골에 모인다. 캠핑도 하고 농사일도 하며 흙에서 뒹군다. 언젠가 샘골에 고3 수험생이 찾아왔다. 이름은 기선. 나는 일부러 이틀 동안 기선을 가까이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기선의 부모는 기선이 문제로 허구한 날 싸우다 이제는 거의 남남으로 지내고 기선이는 임원에서 산다고 한다. 자기 반 학생 수는 36명인데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학생은 4~5명 정도이고 나머지 학생은 그냥 앉아있거나 졸며 20명가량은 아예 허수아비라고 한다. 그럼 기선이는? 내가 묻자 픽 웃으며 그냥 앉아서 조우는 허수아비라고 한다. 기선이는 본인이 좋아해서 다니는 태권도 학원 외에 다른 학원은 일체 다니지 않는단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영어와 종합반 과외 학원에 3~4개월, 길게는 6개월만 다녔을 뿐이라고 한다. 한 달 용돈은 4만 원이며 그 돈으로 토끼와 닭을 기르는 데 필요한 물품 등을 사고 간식비와 사소한 잡비로 쓴다고 했다. 나는 기선 학생을 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가정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교육은 변해야 한다고들 한다. 온 나라 사람들이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오직 학교 성적,
명문학교, 영어, 수학 경쟁만이 전부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틈마저 빼앗는다. 가정교육 탓은 하지 않고 학교 교육만 원망한다. 그러면서 생계 타령만 늘어놓고 세상을 원망한다. 지나친 등살 아니면 절대 무관심 속에서 저질 상업 문화가 판치는 사회에 아이들은 무방비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스스로 치열하게 살아내려는 생명과 영혼을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 그 자체다. 하나의 생명 씨앗인 도토리와 같다. 어른들은 아직 어린애잖아. 내가 뭘 알아 하며 자신만의 생각으로 지나치게 과보호하지만 아이들은 한 톨의 도토리처럼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될 수 있는 한 인공시설이 없는 자연에서 뛰놀게 유도해야 한다.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몰아세우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도와주면 된다. 그 이상은 자녀를 죽이는 공부다. 1등을 목표로 하지 말고 일품을 희망해야 한다. 공부만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 것이다. 사람의 기본은 무엇일까? 나는 부엌에 있다고 생각한다. 먹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이들이 부엌대기를 천시한다. 샘골 캠핑에서 기선이는 농사일에 열중했다. 부엌 설거지도 다 해치웠다. 10살이 넘도록 밥과 찌개는커녕 설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엄밀히 따지면 어른들이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문화는 훈련과 행동 실천으로 얻어진다. 우리는 삶의 문화를 위해 어떤 훈련을 했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부모하기에 달렸다. 배움의 최종 목표는 변화이고 행동이다. 모든 답은 행동이다. 인생을 행동으로 이끌어 몸으로 때워야 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매이지 말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과의 맛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봐야 직접 먹는 맛에 비할 수 없다. 높은 봉우리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아무 말 듣지 않아도 좋고 아무 말 묻지 않아도 좋다. 부질없는 생각과 움츠러든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 어느새 운해가 뭉게뭉게 골짜기를 감싸고 쌀이재를 덮어온다. 산을 잇고는 살 수 없다. 주인 없는 들풀만 외로운 풀숲 사이로 돌무덤이 보일 듯 말 듯 흩어져 보인다. 아, 여기다. 엄청 헤매다 찾아낸 이곳은 아득한 40에서 50년 전 생각나면 훌쩍 찾아들던 화전민 집터다. 화전민들은 먹는다 하지 않고 쑤셔 넣는다, 처먹는다고 말한다. 간장에 물을 타서 부추 잎을 둥둥 띄운 냉국과 찐 감자를 넣고 어서 빨리 처먹어 이 지겨운 거사, 이 애물단지야. 이것마저도 내일부터는 때울 거리가 없어. 이 웬수야 한다. 이놈의 지겨운 몸뚱어리는 언제 고꾸러지려나. 그놈의 오라질 저승사자는 어디로 가서 오늘도 나를 안 데려가나. 추석은 며칠 안 남았고 해는 나날이 짧아져 곧
엄동설한이 닥쳐올 텐데 하늘도 무심하다며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통틀어 해댄다. 사방에는 높은 산뿐이고 돗자리만한 하늘이 빼끗 보이는 비탈진 산에 불을 놓아 작은 화전을 일군 사람들. 말이 밭이지 태반이 돌자갈이어서 쟁기도 제대로 쓸 수 없어 화전민의 손은 흡사 원숭이 손에 가깝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움막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산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으면 땅의 지력이 약해져서 매년 순환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골의 토지가 워낙 황폐한 데다 가난해서 비료도 못 샀으니까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소출은 형편없다. 농작물은 감자, 옥수수, 귀리, 조, 콩, 수수 등이지만 주식으로 쓰는 것은 감자와 옥수수가 태반이다. 멍석만한 경사진 텃밭에 푸성귀와 파, 마늘, 깨 등을 심어 반찬으로 이용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산속을 헤매며 닥치는 대로 채집해서 자급자족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병이라도 들면 꼼짝없이 앉아서 죽어야 한다. 병원이란 화전민에게는 애당초부터 없는 것이다. 돈이 없어 약도 살 수 없고 민가에 전해 내려오는 약초를 수집해 쓰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 산에서 나는 당귀, 산구절초, 백도라지, 만삼, 더덕, 명아주, 둥글레, 용담 등을 귀하게 여기며 신주처럼 모아둔다. 암, 뇌졸중, 폐질환, 심장병 등 중병에 걸려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저 속병이니 화병이니 하며 운명에 맡기고 한탄이 약이다. 화전민의 재산 중 제일 값어치 나가는 것은 단연코 무쇠솥이다. 다음으로는 곡괭이, 톱, 도끼, 삽 등의 농기구이고 다음이 부엌에서 쓰는 함지, 물통, 장독과 약간의 식기다. 전기가 없으니 가전제품은 애당초 없고 옷가지라야 한두 벌만 가지고 평생을 난다. 집도 산에서 얻은 목재와 자연 재료를 써서 자력으로 손수짓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식구들이 간의 작업으로 만든 것이라서 석기시대를 방불케 한다. 고기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추석이나 설 때가 되면 돼지고기 2서너 근을 제사상에 올린 후에 얻어먹는 게 고작인 화전민. 눈이 많이 내린 해에는 눈에 빠진 토끼나 노루를 사냥하기도 하지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드문 횡재다. 시집 보내는 날까지 딸에게 먹인 고기가 1근을 넘지 못한다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지어 뇌까리며 침을 획 내뱉는다. 시도 때도 없이 딸에게 욕바가지를 퍼붓고 살아왔는데 그 딸이 오늘 시집을 간단다. 결혼이라야 예식도 없고 하객도 없이 단둘이 보따리 하나 달랑 들려보내는 게 전부다. 막상 딸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해준 게 너무 없고 한 입이라도 덜려고 남의 집 식모로 팔려가 눈칫밥 먹인 게 측은하고 불쌍하다. 말라빠진 딸의 휑한 눈에서 주르르 납작한 오징어 가슴에 눈물이 얼룩진다. 남의 집 식모로 뼈 빠지게 일하며 살던 중 갑자기 집으로 오라 해서 가보니 생판 보지도 듣지도 못한 머슴살이를 데려와 보침 하나 들고 따라가라는 게 아닌가. 딸은 하염없이 흐느낀다. 새끼를 굶어도 신랑을 챙겨라. 그게 살 길이다. 너는 뼈만 추려도 좋으니 시집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 이거사 이제 어미는 잊고 잘 살아야 한다. 어미도 흐느낀다. 지지리도 가난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배를 고르며
겨우겨우 살아왔다. 욕지거리를 먹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산과 엉킨 사람의 도리로 여겼다. 하기야 남과 섞여 살아본 적이 없으니 움막과 산과 아비와 어미가 다였다. 그런데 하늘같이 여겼던 불쌍한 부모와 헤어져야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는 보자기를 폈다. 다시는 이 소굴에 기어들어 오지 않겠다며 보찜을 싸서 도망치던 그 낡아빠진 보자기다. 그 보자기가 오늘 대물림으로 이 집을 떠난다. 아버지는 꼬깃꼬깃 구겨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보자기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으면서 얘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다다 하며 휙 돌아 주저앉고는 차돌같이 굳어져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낀다. 머슴은 보따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저만치서 색시를 기다리는 눈치다. 딸은 마당에 장독대도 쓰다듬고 대추나무도 어루만지며 영 발이 안 떨어진다. 이 기막히는 광경이 화전민의 전부다. 딸은 울면서 낯선 머슴을 따라간다. 먹고 살 방도가 없어 산속으로 들어가 산비탈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고 간신히 목숨만 지탱하던 화전민. 그들의 비극은 계속된다. 도시의 화전민은 그늘진 곳으로 자꾸만 밀려나 어두운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다. 세상은 사변적인 말이나 문장의 기교로 설명되는 곳이 아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혀 땀과 눈물로 빚어내는 실존의 공간이다. 성취는 생각이 아니라 지체 없는 행동이며 미완의 길이다. 자신의 몸을 던져 실수를 당연시하는 모험의 실험장이다. 실패를 거듭하며 젠장을 중얼거릴 수밖에 없다. 인생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운명의 연속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여와의 전쟁이 삶이고 역사다. 인간은 불안해지는 순간부터 용맹한 전사가 된다. 나는 이런 연유로 걷는다. 걷다 죽는 것이 평소의 바람이다. 걷기는 발을 빌려 몸으로 자연과 세상을 읽는 운동이다. 걷기란 각본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예술이며 사유의 극치다. 산다는 것은 발끝에 달렸다. 걷고 뛰며 발이 닳아 문드러져야 세상이 보인다. 모든 사형과 사람을 넘어서 들풀과 흙과 연결되라. 고된 산행과 캠핑을 통해 자아에 대한 의식이 싹트면서 나는 나를 살리고 나를 믿게 됐다. 사람은 자기애에 빠져 자기에 집착하는 나머지 자아를 길들이고 훈련시키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처벌이란 채찍질, 노력, 인내 등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인간의 비애가 자라난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고 처벌하여 스스로 죗값을 치르며 치열하게 살아간다. 가혹하리만큼 스스로를 담금질할 필요가 있다. 이 담금질은 이제껏 살아온 집이나 직장 내에서는 습관화된 속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틀을 벗어나 넓은 자연에 나가 서바이벌 게임을 펼쳐야 한다. 인생을 긴 안목으로 설계하고 넓은 시야를 가졌을 때 종착역은 결국 자연이다. 사람의 몸은 다리부터 약해진다고 한다. 중병에 걸리거나 극도로 노쇠하면
단 한 걸음도 스스로 걷지 못한다. 걷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나는 이 교훈을 항상 간직하고 걸을 수 없을 땐 기어서라도 산책한다. 노쇠와 투병이란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는 27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누워서 죽을 것인가 걸어서 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높지 않고 캠핑과 산행을 계속한 끝에 지금 기적같이 살아있다. 말하자면 스페어 인생이니 그저 고맙고 그래서 자유인이 된 까닭이기도 하다. 나는 틈만 나면 텐트를 쌓아 짊어지고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달리고 걷다가 야영을 한다. 험준한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청아한 삶은 인위적인 매체 없이 나를 순수한 자연에 투영하고 객관화시켜 스스로를 발견하는 고귀한 시간이다. 동시에 스스로를 비우는 무아의 경지에 도착한다. 산속에서 만나는 숲, 계곡의 물소리, 이름 모를 사냐초, 이끼 낀 바위, 맑은 새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문명과 동떨어진 눈 덮인 사냐, 나의 발자국 소리. 이 모든 것이 소스라치도록 놀라운 힘을 지녔다.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 다시 자연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삶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는 자연이 가르치는 길을 거역할 수 없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가? 나는 그것을 알고자 길을 떠난다. 이 초라한 노인이 도대체 무슨 필요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가? 내가 나도 남도 아닌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습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삶은 의미가 없다. 자연의 뜻을 받들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야 보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하루 나는 또 자연 없이 허비해 버린 것이 아닌지 반성한다. 허구한 세월 그저 그렇게 군중에 휩싸여 살아온 것이 아닌지. 살아야 한다는, 정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라면 부끄럽게 여겨야겠다. 꿈을 안고 인생의 기지개를 크게 펴볼 일이다. 비록 보잘것없는 노인이지만 이 영원의 시간 앞에 서서 다시 옷깃을 여며본다.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빛나고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순간에 매여 허덕이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나 활기차다. 내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식사와 빨래 등 살림 문제다. 그 연세에 혼자 사세요? 그럼 식사는요? 외롭지 않으세요? 날은 추운데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자식, 며느리는요? 때로는 밥보다 반찬 걱정을 더한다. 의심 많은 사람은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지 않나 하는 눈치다. 그럼 나는 한술 더 떠 이 나이에 산에도 가고 책도 읽고 칼럼도 쓰고 이메일도 수시로 주고받는다며 기염을 통한다. 내 말은 쇠기의 경읽기다. 그래도 그렇지요 라고 김을 뺀다. 내가 제일 혐오하는 말이다. 더 파고드는 사람은 한 방에 날려보내려고 영하 15도 숲속에서 오토 캠핑도 한다고 제압해본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동사하려고 눈 위에서 자느냐며 오히려 훈계한다. 절대 상종 못할 냉혈 동물쯤으로 여기는 기색이 분명하다. 대화는 끊어지고 남남이 된다. 이럴 때 나는 치용의 한마디를 떠올린다.
늙어서 젊은이와 거리가 생기는 것은 세대 차이가 아니라 늙기 전에 나를 잃음이다. 노래방, 찜질방, 텔레비전, 담배, 술 등 잡기를 일체 하지 않는 나는 이단자로 몰린다. 그래서 나는 산에 갈 때나 안 갈 때나 늘 산에 있게 된다. 27년간 혼자 살림을 꾸려오다 보니 프로 전업주부가 됐다. 밥하고 반찬 만드는 건 손에 익어 아무 문제가 없다. 나의 까다로운 비위는 나 아니면 맞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진수성찬의 비싼 음식을 탐내는 게 아니다. 내 입에 맞는 수수하고 값싼 음식에 익숙하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든다. 물김치와 식혜는 1년 내내 담가 먹는다. 아욱국, 배추 꼬리를 넣은 배추 토장국을 즐겨 먹고 날파와 양파 그리고 오이지를 좋아한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산행이나 여행을 할 때는 막국수나 칼국수로 때운다. 다들 좋아하는 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생업을 핑계로 쉽게만 살려하고 남의 눈치 보며 흉내내는 허장성세의 의인화를 개탄한다. 이런 삶은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싸한 외식이나 일삼고 상업화된 문화 현장을 들락거린다고 돌연 사유의 전환이 일지는 않는다. 차라리 논밭에 나가 아이들과 뒹굴 일이다. 춥지 않은 겨울이 없고 덥지 않은 여름이 없듯이 지겨운 후미질에 굳은 살이 생기고 핏자국이 맺히듯이 힘든 일을 이겨내는 과정에 넉넉함이 스며들고 불언 실행 중에 온건한 평화가 온다. 우리는 대체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습관만이 전부라 여기고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남들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해서일까? 변화가 두려워서일까? 그만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어렵다. 과거가 현재를 구속한다. 그러나 과거를 단절하지 않고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원하는 삶의 길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는 이 출발을 항상 다음 또 다음으로 미룬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오늘 실천한 작은 일보다 못하다. 거미는 망을 치고 은밀하게 기다렸다가 먹이가 걸려들면 날쌔게 낚아채는 벌레다. 곤충이 아니다. 따라서 날개가 없다. 날개가 없으니 새처럼 날지 못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나마 공중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미의 알은 어미 거미의 푹신하고 단단한 줄로 만들어져 둥지에서 부화된다. 몇백 마리의 새끼가 둥지에서 뛰쳐나오는데 놀랍게도 어미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새끼 거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태어난 형제끼리 먹이사슬의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먼 곳으로 스스로 떠나야 한다. 그 본능이 공중을 날게 한다. 새끼 거미들은 우선 높은 곳으로 기어오른다. 그리고 궁둥이를 하늘로 향해 뻗고 가는 은실을 술술 뽑아낸다. 그러면 그 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거미줄 끝에 새끼 거미가 매달려 멀리 날아간다. 날아간 곳에서 거미의 생활은 시작되고 바람을 이용하는 방식은 그 후에도 계속된다. 바로 집을 만들 때다. 지붕이나 나무에 올라가 길게 실을 뽑아 바람에 날려 어딘가에 붙으면
그 씨를 기초로 하여 망을 짜서 넓혀나간다. 가을이 깊어지면 나뭇잎이 한 잎 한 잎 떨어지다 겨울이 다가오면 우수수 다 떨어진다. 가을이 지나면 나무는 발가벗은 알몸으로 겨울을 이겨내야 한다. 낙엽에는 중요한 역할이 따로 있다. 인간부터 아메바까지 모든 동물에게는 먹은 음식을 배설하는 생리기관이 있다. 그러나 식물에는 배설기관이 없다. 식물은 제 몸에 들어간 것과 체내에서 스스로 발생한 것 중 버릴 수 있는 것은 일산화탄소, 수증기 등 기체뿐이다. 그 외에 불필요한 모든 것은 나뭇잎 세포 안에 저장해 1년에 한 번 낙엽철에 모아버린다. 낙엽은 바로 나무의 배설물인 것이다. 놀라운 것은 매년 쌓이는 낙엽을 자신에게 필요한 비료로 유용하게 쓴다는 것이다. 영양분의 자급자족이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1년간 쌓인 때를 씻어내는 시원하고 홀가분한 목욕 재개를 치른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다. 늘 꿈과 함께 흘러간다. 인생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꿈을 쫓아가는 여로다.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를 뜻하고 늙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을 때 끝나는 것이다. 꿈이 없는 것은 실패를 꿈꾸는 것이다. 이제는 알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나의 유언장을 공개한다. 유언은 가족에게만 은밀하게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람은 사회와 더불어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과는 오래전에 이미 쾌히 합의했고 사람의 몸은 자기 몸이기도 하지만 생을 끝내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삶은 인생을 철저히 지존하는 다짐이다. 유언장 1. 사망 즉시 연세대 의대 해부학 교실에 의학 연구용으로 시체를 기증한다. 2. 장례의식은 일체 하지 않는다. 3. 모든 사람에게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 4. 조의, 금품 등 일체를 받지 않는다. 5. 의과대학에서 해부 실습 후 의대의 관리에 따라 1년 후 유고를 화장 처리하여 분말로 산포한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이 참석하지 않는다. 6. 무덤, 유골함, 수목장 등의 흔적을 일체 남기지 않는다. 7. 제사와 위령제 등을 하지 않는다. 8. 죽은 자 박상서를 기리려면 가을 들국화 언저리에 억새풀 나부끼는 산길을 걸으며 그렇게도 산을 좋아했던 산사람 깐돌이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9. 망자 박상설이 생전에 치열하게 몸을 굴려 쓴 글 모음과 행적을 대표할 등산화, 배낭, 텐트, 호미, 영정사진 각 1점만을 그가 흙과 뒹굴던 샘골 농원에 보존한다. 10. 시신 기증 등록증 등록번호 10-34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과. 나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사람 발길의 흔적이 적은 길을 택했습니다. 얼마 안 가 길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길 없는 숲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길 없는 곳은 길을 만드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모든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길 없는 길을 갈 것입니다. 남들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 식대로 살다 떠날 때도 내 식대로 떠납니다. 공부 중에 공부는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연이 시키는 대로 그 품에 안길 뿐입니다. 인생 순례 너무나 만족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설의 자연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